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너무나 유명한 시고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 건데, 우리가 윤동주 하면 부끄러움의 미학이라고 배웠어. 비참한 조국의 현실, 일제강점기 현실, 방황하는 지식인으로서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앞으로 먼 미래에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뭔가 지식인의 참된 저항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자아 성찰에 관련된 시란 말이야. 근데 미래지향적인 것이, 미래는 자기가 죽더라도 뭔가 해내겠다라는 것, 그러면서 미래의 이 긍정적인 자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현실에 있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과 화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국권 상실에 대한 회복, 저항, 일제에 대한 저항, 이런 게 일종의 사명감 혹은 소명의식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시인의 의지가 반영된 시라고 보면 돼. 자, 시 내용 보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창밖에 밤이야, 밤. 그리고 밤인데 비까지 내리고 있지, 그지? 여기 밤은이잖아. 자아성찰의 시간이야. 우리가 옛날에 책을 읽기 좋은 게 언제야 그러면 겨울날 밤에 비 올 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 밤도 역시 책을 읽는 건 아니지만 자아성찰, 뭐 일이 자아성찰하는 시간에 해당되고 시간적 배경에 해당된다. 게다가 밖에 비까지 내리고 있어. 밤비가 속살거린데, 속살거리는 게 옆에서 막 소곤소곤 되는 거거든. 의인법이라고 하면 돼. 그 다음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여기 또 육첩방은 공간적 배경이지. 그래서 밤이고 육첩방, 이게 시간 공간 배경이고 남의 나라라고 돼 있어, 그지? 결국 화자는 현실의 공간은 육첩방이고 아늑하겠지, 포근하겠지, 비도 안 맞겠지. 근데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에 있는 육첩방보다 환경적으로 나쁘겠지, 그지? 뭐 그런 의미를 본다면 자기는 아늑하게 지내고 있고 현실의 배경은 좀 고통스럽다. 일제강점기 현실이다. 뭘 떠올리면 되고, 자아성찰의 시간이 바로 밤비가 내리는 밤이고 공간은 육첩방이다. 그리고 일련에서 육첩방은 원래 다다미방이니까 윤동주가 일본 유학을 했었거든. 와세다 대학교 영문과를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타국에서 슬픈 현실을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기는 육첩방에 아늑하게 있고 조국의 현실이 일제강점기, 뭐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일련이야. 이안으로 가볼게.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자 그러면 봐봐. 현실이 일제강점기 암담한 시절이야. 그러면 시인은 뭐 해야 돼? 현실에 대해서 냉철하게 비판한다든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뭐 희망을 준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시인은 무조건 써야 되거든. 근데 저항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또 시를 쓸 수 없는 자신의 모습, 너무 비애감이 드는 거야. 비애감. 너무 슬프다. 그래서 천명인데 슬픈 천명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니까 거기 여기서는 시를 못 쓴다는 게 아니라 시를 쓰는 거야. 알았니? 직접 저항해야 되는데 시인의 저항은 시를 쓰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시를 통한 저항이 과연 현실에 뭔가 보탬이 될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비애감,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게 시인으로서의 어떤 지금 슬픈 운명을 얘기한 거다. 한 줄의 시를 적어볼까? 사실은 시라는 게 고뇌하고 고민을 통해서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한 줄의 시를 적어보는 건 시인으로서 적는 건데,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이야기한다면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본다면 이 시는 결국 반성의 시가 되고 성찰의 시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시를 쓰는 건 맞아.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도 맞아. 그런데 현실을 생각한다면 직접 저항하지 못하고 시밖에 쓸 수 없는 시 현실을 슬프다고 얘기한 거라고 해석하면 되겠어. 그러면서 한 줄의 시는 바로 밑에 시란 말이야.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자, 그럼 냄새가 나니까 이건 후각이고 후각적 심상을 동원했어. 땀내, 이거 아마 부모님이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학비를 보내주신 그런 학비 봉투이기 때문에 땀내라고 했고, 거기에는 부모님의 사랑,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을 거란 말이지. 푸근이 담긴, 포근이 담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았어. 자, 여기서 고뇌와 갈등이 나타나는 거지. 일제강점기 지식이라면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고 저항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 땀내 사랑내 가족들의 기대와 사랑이 가득한 학비 봉투를 받았어. 그러면 자식으로서, 형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원하는 게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대한 저항이라면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매몰돼서 공부밖에 할 수 없는 뭐 이런 현실적 처지가 너무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대학노트 끼고, 지금 이럴 때 아니지, 일제강점기인데 대학노트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괜히 허세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 그지? 대학노트 끼고라는 얘기는 대학생으로서의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시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화자의 삶의 모습이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어가는 그 허세 혹은 겉멋이 들려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화자는 현실 삶에 대해서 회의감, 부끄러움 뭐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들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은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여기 동무들이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만약에 시대 상황을 결부하면 어떻게 돼? 일제 탄압에 의해서 뭐 희생됐다든지, 일제 저항하다가 희생됐다든지, 아무도 모르게 끌려가서 죽었다든지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제 탄압에 의해서 저 상실한 동무들을 얘기한단 말이야. 동무 친구들. 그럼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대학노트 끼고 늙은 교수 강의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현실을 정말로 외면하고 살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잖아. 그지? 자, 나는 무얼 봐라. 나는 여기에 첫 번째 나가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나는 현실의 자야. 대학노트 끼고 늙은 교수 강의로 들어가는 부끄러운 자. 그 다음에 나는 다만 똑같이 현실적 자에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이란 단어가 어떻게 용액 속에 녹지 않고 용질이 싹 가라앉는 거잖아. 그지? 그렇다면 나만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다를까? 여기는 어릴 때 동무들이 다 없어졌는데 그들과 같이 똑같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나만 늙은 교수 강의 들어갈 만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단 말이야. 그걸 침전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럼 결국 여기서 침전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기력이지, 무기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현실에 매몰되고 정말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부끄러운 자아의 모습이 바로 침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기력. 자, 그 다음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마치 인생을 살기 어려워. 근데 자기는 살기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만약에 시대상과 결부시키면 일제 저항해야 되거든. 저항하지 않고 있다는 건 어렵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거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소명의식, 사명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바로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고뇌와 어떤 냉철한 성찰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시가 써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화자의 정서 직접적으로 얘기했네. 자아성찰 해보니까 화자 스스로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결국 자아성찰과 부끄러움을 인식하고 있는 화자지. 이제 깨달았어. 나 정말 부끄러워. 생각해보니까. 다시 나왔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거 뭐 수미상관이라고 해도 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린다. 약간 변형이 됐지, 그지? 이거 앞에서 일원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했는데 약간 변했단 말이야. 변주나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다시 한번 스스로를 인식하는 거야. 다시 인식했다는 얘기는 재인식하는 거지. 위에서 일원에서 인식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시 인식한 거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현실을 재인식한 거고요. 등불을 밝혀. 등불 상징 뭔데? 저항의지 뭐 혹은 독립, 희망. 자, 등불을 밝혀. 어둠은 상징 일제강점기의 현실.
암담한 현실이지. 조금 내몰고. 왜 조금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개인적인 저항은 일제강점기를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는 거야. 그 개인적인 등불이 모여서 이게 완전히 일제강점기 현실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개인의 저항은 조금 정도로 할게요. 어둠을 조금 내몰지만 이 개인이 모이면 완전히 어둠을 내몰겠지. 시대처럼 아주 그냥 잘 쓴 시어잖아. 시대처럼 올 아침. 아침 와 하나? 오지요 분명히.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올 거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자연의 순환이고 반드시 오는 거야 절대적으로. 그러면 이 아침은 무엇을 상징한다? 광복, 독립을 상징하는데 시대처럼 온대. 자, 시대는 있잖아. 일정한 시대가 지나면 다른 시대로 바뀌지, 그지? 시간이 지나면 오게 될 아침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동그라미. 바로 이게 이상적 자아고 미래의 자아란 말이야. 현실의 자아하고 반대되는 자아라고. 부끄러운 자아가 아니라 당당한 자아고 화자가 추구하는 자아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시대처럼 올 아침, 분명히 올 독립과 광복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화자가 바로 이상적 자아 최후의 나란 말이야. 자, 마지막. 나는 나에게, 자, 이상적 자아는 현실의 자아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좀 이해가 돼. 알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건 아니야. 라고 이상적 자아가 나에게, 현실적 자아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화해의 제스처를 하고 있잖아. 뭐 이걸 이해한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여기서는 내면적 갈등이기 때문에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막 충돌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상적 자아가 긍정적 자아란 말이야. 긍정적 자아가 부정적 자아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그랬어. 최초의 악수. 그러면 결국 화해한다는 얘기고 위로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결국 나는 현실적 자아를 버리고요. 이상적 자아를 쫓겠습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게 의지란 말이지. 윤동주 시에 나와 있는 의지는 있잖아. 이 이육사 시에 나와 있는 의지하고는 좀 달라. 이육사 시에서는 직설적이고 남성적인 의지를 강조했다면 이육사는 여성적 어조에 가깝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 어떤 내면적으로 소망하거나 혹은 추측하거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지적인 어조를 띠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더 강력한 느낌을 전달하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마지막에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학습은 바로 현실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알겠지?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그 내용 중에 밤비가 나오잖아, 밤비. 밤비는 시간적 배경이면서 암담한 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내용이지, 그지?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밤비는 시대적 배경도 얘기하고 암담한 상황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어릴 때 동무들 잃어버렸다 그랬잖아. 이거는 화자가 있잖아.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지, 그지? 걔네들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쉽게 살았고 편하게 살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시행이 변화가 되고 변주가 되고 그러면서 화자는 인식하고 재인식하고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인식하고 또 다시 재인식하고 있다는 게 내용이야. 육첩방은 바로 공간적 배경이 된다고 얘기했지, 그지? 이국적 분위기가 있어 없어? 있지요. 왜냐하면 게다가 화자가 뭐라냐면 남의 나라라고 그랬죠. 남의 나라. 여기는 남의 나라 이런 얘기를 했고 밤비가 속살거리는 게 의인법이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후각적 심상도 나왔고요. 땀내, 사랑내 이런 게 후각적 심상이잖아. 화자의 신분은 뭐야 그러면 대학 노트 끼고 늙은 교수 강의 들어가니까 대학생이지요. 학생이란 얘기야. 현재 화자는 상실감과 회의감을 가지고 있어. 회의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뭐야 그러면 침전이라고 하면 돼. 침전.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시행 배열이 쭉 위에부터 쭉 봐봐. 파련을 기점으로
전환된단 말이야. 파련을 기점으로. 거기에 상징적인 시어 등불 아침 어둠 이런 거 나오면서 변화된단 말이야. 알았지? 부끄럽다라고 얘기하다가 파련부터는 뭐라 그래? 현실적 자아를 인정해. 그러면서 이상적 자아로 나아가는 거야. 최후의 나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인식이 있잖아. 바뀌었다는 얘기지. 현실적 자아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상적 자아,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 최후의 나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이상적 자아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상징적 시어 아까 등불 아침 어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후의 나는 긍정적인 미래를 확신하는 이상적 자아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창작시대상을 한번 비교해보면 밤비, 어둠 전부 다 우중중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암울한 시대상과 민족의 고난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시는 독백체의 어조다. 독백체. 자아 성찰 과정을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시는 반성적이고 성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줄이 현실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8연에서 1연을 다시 반복, 약간의 변주, 뭐 이렇게 해서 시상 전환이 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할게.